마켓 이슈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웃나라인 일본에 관련해서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측에서 추가 부양책을 검토한다라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부담 요인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아베 총리가 이번에 중요한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12월에 실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오늘도 MTN의 김종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네, 일단 일본의 부양책, 일본이 계속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일본 주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일본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본 쪽에서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상대적으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진국 시장과 이머징 마켓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 경쟁 관계,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거죠. 일본을 선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국의 선호도는 줄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자금이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신을 분석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효과는 그래도 일본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올해 들어서 지난 9월까지 미국계 자금의 매수 탄력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도 파란색,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일본계 자금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드러나는 특징은 한국 ETF의 유입액은 점점 줄고 있는데 외국인 비차익 매수는 확대되고 있죠. 이 자금의 성격이 일본의 GPIF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순매수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 자금의 일부 유입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외국계, 유럽계 자금의 매도가 좀 둔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안정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 정도는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의 GPIF 수익률을 비교해 봤더니 일본의 내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채권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일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그동안 수익률이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증시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증권사들의 분석을 보니까 내년 한 해만 적어도 3조 원 이상의 자금이 최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본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는 안정을 찾을 가능성 정도는 열려있다. 이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추가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본의 자금이 많아져서 국내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의 우리 낙폭과대 대형주에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시각 가져야 되죠? 그 부분은 약간 중립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주가 지수가 오른 만큼 과연 실물 지수가 좋아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표시되고 있는 MSCI 글로벌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산업 생산이나 무역량은 계속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서로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3대 중앙은행, 다 아시다시피 FRB, ECB, BOJ의 자산은 계속 급속도로 늘고 있으면서 글로벌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유동성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물이 받쳐주지 않는 이 유동성의 대부분은 빚인데요. 빚이 지금 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향후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장을 바탕으로 인플레가 나타나서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빚을 갚는 과정에서 빚이 청산된다라는 것이 현재 경기 부양을 위한 빚을 계속 내놓은 건데 이런 저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문제가 크게 터진다라는 거죠. 이건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다만 언제 터지느냐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실제로 이렇게 달러 집중 현상, 또 엔화의 약세와 유로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달러 쪽의 집중 현상이 지금 상품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는데요. 철강 가격에 민감한 브라질 헤아라와 브라질 증시는 지금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 브라질 헤아라는 완전히 약세로 가고 있고 주식시장은 완전히 약세로 가고 있는 양상. 반대로 러시아는 거의 극단적이죠. 지금 통화 가치의 폭락도 극단적이고 주식시장의 하락도 이제는 전저점을 붕괴시키면서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우리에게 불리하냐면 실제로 2000년에는 미국과 유럽의 전체적인 무역량, 수출량이
거의 40%를 육박하는 양상이었지만 지금은 유럽과 미국, 그나마 좋아 보이는 미국의 수출량이 1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브라질, 러시아와 같은 이머징 국가들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이 좋아져 봐야 우리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과거 대비 굉장히 줄어들었고, 오히려 만약에 러시아나 브라질 쪽에서 뭔가 큰 문제가 터지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유동성 장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BOJ와 ECB가 유동성을 늘려서 우리는 좋을 거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른 변동성을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앞서 저희가 글로벌 시황과 국내 시황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를 비교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애플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이 같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원인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죠. 표면적으로 보면 성적에서 나오죠. 네. 지금 당장 뭐 90점 했던 그 삼성이 한 85점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85점 정도 하던 애플이 최근에 한 90점 정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판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 차별화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좀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하드웨어 혁신을 계속 얘기하지만 실제로 추가적인 혁신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 디스플레이, 우리가 좀 더 혁신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론인데요. 그 과정에서 본다면 결국은 지금은 추가적으로 공략해서 더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미 확보한 영역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핵심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지키는 이미 삼성보다는 애플이 훨씬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흔히들 얘기하는 말로 또 애플바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만큼 애플을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애플을 지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또 바꾸는 모습이고요. 애플의 이런 지키기 전략이 우위에 있는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뭐 일단 애플이 한번 편해지면 모든 기기에 다 쓸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앞으로 나올 ITV부터 포함해서 그다음에 뭐 애플 컴퓨터, 그다음에 애플 스마트폰, 태블릿, 그와 관련된 뭐 이제 와치까지 거의 모든 제품들에 다 쓸 수 있으니까 뭐 이어가는 것도 당연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좀 전에 이제 이준희 앵커가 애플페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애플페이는 핵심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구글 월렛은 실패하고 애플페이가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애플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참여 협력사가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라고 하는 양대 카드가 모두 참여하고 있고요. 거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도 밑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외국의 유명 금융기관은 전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구글은 너희들은 악의 축이니까 우리들한테 모든 걸 다 내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라는 주의죠. 그래서 카드 정보고 뭐고 전부 다 싹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결제되는 그 서비스 자체도 실제로 구글이 모두 다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데 보안은 취약하죠. 그러니까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기 거를 뺏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애플은 똑같은 돈을 받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비밀번호 생성기 정도만 유지할게. 나머진 너희가 알아서 해. 대신 매출의 0.15%는 우리에게 줘. 이런 식의 그 사업 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드사가 먼저 와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페이는 지금 성공하고 있고 이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중국의 유니온페이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구글은 상대적으로 죽을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실제적으로 아이폰 6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아이폰 6를 통해서 NFC 결제라든지 애플페이의 결제에 힘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향후 아이폰에서 바꿀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하드웨어의 그 강점을 가지고 애플은 하드웨어가 예쁘고 좋아. 이것만 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걸 애플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 이런 서비스가 있어. 이런 서비스 너 한번 쓰기 시작하면 바꿀 수 없을걸?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이런 서비스 확대 자체가 앞으로 삼성에게는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은 이런 서비스를 동일하게 준비하고는 있지만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애플의 제품이나 뭐 서비스가 지금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애플에 대한 관련주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애플 관련주라고 해서 우리 시장에서 항상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주가의 등락도 좀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애플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LG 노텍 뭐 여러 가지 종목군 인터플렉스까지 뭐 우리가 범위를 넓혀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뭐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에 관심 없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추이가 애플에서 좋은 그 실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워낙 좋지 않아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SK하이닉스 정도가 그나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외에 ICT 시장의 뭐 성공 요소라던가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내다봐야 될까요? 지금 애플, 구글, AT&T,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신업체들, 그다음에 해외 쪽의 유명 통신업체들이 모두 다 시작하고 있는 서비스, 이제 막 시작하는 서비스가 뭐냐 하면 스마트홈 서비스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IoT와 함께 시큐리티 서비스가 합쳐진 것이 스마트홈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AT&T가 지금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여러 가지를 모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뭐 CCTV를 통해서 집안을 본다든지 현관을 연다든지 도어락을 잠그고 열려있는 가스를 잠그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AT&T의 스마트홈 서비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홈 시큐리티가 옛날에 어떤 개념이었느냐? 집을 지키는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 개념이 아니라 집을 케어하는 기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느냐 하면 예전에는 우리 집 훔쳐갈 거 없어. 그러니까 필요 없어 라는 서비스에서 집을 케어하는 서비스니까 이건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야. 이렇게 이제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범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AT&T의 여러 가지 제품들, 그다음에 애플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실제로 서드파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굉장히 서비스가 좀 넓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일부 회사는 인수하고 일부 회사는 협력을 맺으면서 점점 생태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국내 관련주로서는 통신주들을 우리가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드웨어 관련 종목군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싸게 공급하는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드웨어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낮추고 삼성전자 정도가 타이즌을 만약에 성공시킨다면 이 전체적인 서비스의 확대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홈 시장의 개화, 일단 불 켜놓고 와서 다시 들어갈 일은 이제 좀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통신주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좀 줄여서 전략 세워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국내 이야기 해봐야겠죠? 네, 오늘장 선전략으로 이어집니다.